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인데요. 행복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마귀 할멈. 옛날 강원도 강릉고을 낙풍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3대 독자로 40살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총각으로 늙어가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렇게 졸라댔습니다. 어디 색시감이 없을까?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줘요. 그럼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러나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너무 가난하여 총각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총각에게는 마을 앞산에 밭이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총각은 밭으로 일하러 갔어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서 총각은 쉴 새 없이 중얼거렸지요. 나도 장가를 들고 싶어. 아내를 얻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아, 누가 나 좀 장가 보내줘. 그때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튀어왔어요. 토실토실 살이 오른 토끼였습니다. 총각은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 뒤를 쫓았지요. 하지만 토끼는 금세 총각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지? 감쪽같이 없어졌네. 총각은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토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멀리 달아났나? 그 녀석 참 빠르네. 토끼를 찾느라 기운을 뺀 총각은 바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바위를 돌아보니 그 틈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었지요. 여기 굴이 있네. 토끼굴은 아닌 것 같고. 누가 사는 굴이지? 굴을 기웃거리던 총각은 뱃속에서 꼬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토끼를 쫓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벌써 신호가 오네. 집에서 싸운 도시락이나 먹어야겠다. 총각은 바위굴 옆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지요. 밥그릇을 열어보니 그 안에 개미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각은 개미에게 중얼거렸어요. 개미야, 나한테는 간절한 소원이 있단다. 나를 장가 보내주지 않을래?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날마다 내게 밥을 가져다 줄게. 총각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개미와 함께 바위굴 속에 넣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었더니 졸음이 오네.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 총각은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고는 바위굴 옆에 발을 뻗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금세 잠이 들었어요. 총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내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그렇게 장가 들고 싶으면 반년 동안 날마다 바위굴에 밥을 넣어 주어라.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총각은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한 말이 귀에 쟁쟁했지요. 바위굴에 밥을 넣어주면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아무래도 보통 할머니가 아닌가 봐.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 소원을 들어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다음 날부터 바위굴에 밥을 넣어주었지요. 그러는 사이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바위굴에 밥을 넣어준 지 반년이 된 어느 날 총각은 밭에 갔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 할머니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귀 할멈이다. 내 정성이 대단하구나. 반년 동안 내가 넣어준 밥을 잘 먹었다. 며칠 뒤에 너희 집에 한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손님의 청을 들어주어라.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귀 할멈이 말한 대로 며칠 뒤 총각의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소.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하룻밤 묵어갔으면 하는데. 저런 고생하셨군요.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총각은 할아버지에게 방을 내주고 저녁을 대접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니 고맙소이다. 내가 산에 온 것은 석순 가루를 구하기 위해서요. 내 딸이 위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석순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셔야 나을 수가 있다는군. 석순 가루는 구하셨어요? 못 구했지.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총각은 마귀 할멈이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손님의 청을 들어줘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다음 날 총각은 마귀 할멈의 굴을 찾아갔습니다. 석순은 석회 동굴에서 나는데 마귀 할멈 굴 속에 석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굴 속은 어두컴컴했어요. 금방이라도 무시무시한 괴물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총각은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한 발 한 발 굴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저기 죽순처럼 생긴 돌이 있네. 물에 녹은 석회암이 천장에서 떨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굳어서 된 것이 석순이라고 했지? 저것이 바로 석순인가 보다. 총각은 고드름 모양의 하얀 돌을 떼어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석순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할아버지는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총각을 만나러 온 것은 한 달 뒤였지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고 딸과 함께였어요. 총각, 고맙소. 총각이 석순을 구해준 덕에 딸아이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오.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딸아이는 총각에게 맡기겠소. 총각은 할아버지의 정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요. 마귀 할멈이 말한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뒤 아내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남편은 좋아서 입이 한 방만 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귀 할멈에게 빌어옵시다. 정성이 지극하면 아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요. 아내는 남편이 일러준 대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지요. 마귀 할멈 굴에 들어가 밤낮 없이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마귀 할머님, 부탁드립니다. 마귀 할멈에게 바칠 밥은 시어머니가 매일 가져다 주었어요. 99일째 되는 날, 아내는 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되지 않았지요.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지금쯤 집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지.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밥을 가져온 시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시어머니는 기도를 하려고 굴 속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더니 굴 옆에 있는 땅이 어물어졌어요. 그리고 낭떠러지가 생겼지요. 집으로 간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병이 깨끗이 나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마기할멈 굴에서는 물이 흘러나왔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은 지금도 솟아나 낙품 마을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있답니다. 불귀신이 된 총각. 신라 선덕여왕 때 쥐기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쥐기는 30살이 다 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쥐기는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쥐기는 무슨 일인가 싶어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어요. 외국에서 손님이라도 왔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여왕님이 행차를 하셨답니다. 여왕님의 얼굴을 보려고 백성들이 몰려든 거예요. 아, 그래요? 쥐기는 여왕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왕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군중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잠시 뒤 주위가 시끌시끌해지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지요. 여왕마마 행차요. 쥐기는 목을 길게 빼고 소리나는 곳을 돌아보았어요. 신하들을 거느린 선덕여왕이 가마를 타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쥐기는 넋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오, 여왕마마는 사람이 아니라 선녀로구나. 아,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쥐기는 선덕여왕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싶었어요. 쥐기는 그날부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보이는 것은 선덕여왕의 아리따운 얼굴이었지요. 쥐기는 밥맛도 잃었어요. 밥상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선덕여왕만 생각했습니다. 아, 여왕마마,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쥐기는 밤잠도 잃었어요. 선덕여왕만 애타게 찾으며 새벽까지 뒤척였지요. 일주일 만에 쥐기를 만난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쥐기가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네 어디 아픈가? 얼굴이 형편없구먼. 쥐기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꿈꾸는 듯 혼자 중얼거렸지요. 아, 보고 싶어. 사랑하는 여왕마마를. 그러자 친구들은 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 보게 상사병에 걸렸군 그래.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상사병에는 약도 없다는데. 그러게 말이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여왕마마를 짝사랑하다니. 아유, 이 친구 미친 것 아니야? 친구의 말대로 지기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선덕여왕이 보고 싶다고 시도 때도 없이 중얼거리는가 하면 혼자서 여기저기 헤매 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덕여왕이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가게 되었습니다. 궁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절이었지요. 선덕여왕이 가마를 타고 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선덕여왕은 시종을 불러 물었지요. 무슨 일이냐? 예, 어떤 미친 사람이 앞으로 뛰어나오려고 해서. 미친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냐? 직이라는 총각인데 여왕마마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 나를 사모하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선덕여왕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시종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총각을 쫓지 말고 나를 따라오게 하라. 예, 여왕마마. 명령을 전해 들은 지기는 기뻐서 입이 해벌쭉 벌어졌어요. 여왕마마, 감사합니다. 지기는 신바람이 나서 선덕여왕의 가마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절에 도착한 선덕여왕은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기도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종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험하다. 어딜 감히 따라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기는 시종들에게 쫓겨 법당 밑에 있는 돌탑으로 갔습니다. 그는 돌탑 앞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여왕마마가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지기는 하품을 하며 법당을 올려다보았어요. 왜 이리 졸리지? 계속 하품만 나오네. 그동안 선덕여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미쳐 돌아다닌 지기는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덕여왕이 법당에서 나왔어요. 선덕여왕은 돌탑 앞에 쓰러져 잠든 지기를 보았지요. 저 사람이 지기냐? 예, 여왕마마. 선덕여왕은 곤히 잠든 지기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지요. 선덕여왕은 갑자기 금팔찌를 벗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금팔찌를 지게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제 그만 가자. 예, 여왕마마. 선덕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절을 떠났어요. 지기가 깨어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기는 선덕여왕이 법당에서 나와 궁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여왕마마. 지기는 선덕여왕이 남기고 간 금팔찌를 가슴에 꼭 품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가슴에 불이 일어나더니 온몸을
활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쥐기는 마침내 불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선덕여왕은 시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나 쥐기는 온몸을 태워버렸구나. 바다 멀리 나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그 뒤 사람들은 이 시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였지요. 그러면 불귀신을 쫓는 시 덕에 불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녀 귀신과 추물. 고려 충수왕 때에 충청도 영동고을 황간면에 황도령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도령은 16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도 글솜씨가 빼어나 그 고을에서는 당할 선비가 없었지요. 영동 고을에서는 해마다 백일장이 열렸어요. 원님이 시의 제목을 정해주면 그에 맞춰 선비들이 시를 짓는 것이었지요. 황도령은 이 백일장에 참가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들은 황도령이 1등을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등은커녕 3등 안에도 들지 못했던 것이지요. 내가 백일장에서 떨어진 것은 글 공부가 부족한 탓이야. 이제는 마음을 잡고 글 공부에 힘써야겠다. 황도령은 반야사라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반야사는 황간면 우메리에 있는데 학덕이 높은 스님으로 이름난 이루 스님이 주지승이었지요. 황도령은 절에 방 한 칸을 얻어 그곳에서 먹고 자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느 날 이루 스님이 황도령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황도령이 날이 갈수록 야이어 가는 걸. 귀신의 씨였구나. 그날 밤 이루 스님이 황도령의 방을 감시했습니다. 귀신의 씨였다면 귀신을 만나러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지나자 황도령은 슬그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꿈을 꾸는 듯 몽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도령은 절 밖에 있는 돌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돌탑은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를 넣은 답이었지요. 황도령이 돌탑 앞에 멈춰서자 흰 옷을 입고 10개 화장을 한 처녀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오, 아가씨, 보고 싶었어요. 저와 춤을 춰요. 처녀는 황도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황도령은 처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지요. 이제 알겠다. 처녀 귀신의 씨였군. 황도령의 뒤를 몰래 따라갔던 이루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누군가 돌탑 근처에
무덤을 쓴 것이 틀림없어. 물론 처녀의 무덤이겠지. 다음 날 이루 스님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돌탑 근처에 무덤을 쓴 사람을 찾아냈지요. 그 사람은 딸을 잃은 김천지였습니다. 스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무덤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 딸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는데 처녀 귀신이 될까봐 돌탑 근처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 도움으로 처녀 귀신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 스님은 혀를 끌끌 찼어요. 저런 허튼 소문만 믿고 부질없는 짓을 하셨군요. 어쨌든 따님을 좋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불공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루 스님은 절로 돌아와 황도령을 불렀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황도령은 요즘 밤마다 어떤 처녀를 만나고 있지요.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그 처녀 귀신이 황도령에게 씌어 있어요. 예, 그럼 제가 그 처녀 귀신과 춤을... 그래요. 이제부터 그 처녀 귀신을 쫓아야겠으니 황도령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먼저 맑은 계곡물에 목욕을 하고 오세요. 황도령은 법당에서 나와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목욕을 하고 돌아왔지요. 이루 스님이 말했어요. 자, 이제 옷을 벗어요. 황도령의 몸에 귀신을 쫓는 글을 써야 하니까. 황도령은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그리고 알몸인 채로 이루 스님 앞에 앉았지요. 이루 스님은 벼루를 꺼내 먹을 갈더니 황도령의 알몸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5149자였습니다. 이마부터 발끝까지 벌레 같은 글씨가 채워졌지요. 이 일은 저녁 때가 돼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이루 스님은 황도령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며 말했지요. 보통 때와 똑같이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면 자정이 지나서 부스스 일어나 처녀 귀신을 만나러 가게 될 거요. 처녀 귀신은 황도령을 보면 몸에 씌어진 글씨 때문에 전리 밖으로 달아날 겁니다. 황도령은 이루 스님이 일러준 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황도령은 자정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와 돌탑으로 갔습니다. 돌탑에서는 처녀 귀신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처녀 귀신은 황도령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나를 쫓으려고 온몸에 금강반야 바람의경 글귀를 적었구나. 용서할 수 없다. 처녀 귀신은 황도령을 무섭게 쏘아보더니 재빨리 덤벼들었습니다. 으아! 황도령은 비명을 질렀어요. 처녀 귀신에게 왼쪽 귀를 물어 뜯긴 것입니다. 이루 스님의 실수였습니다. 왼쪽 귀에만 글씨를 쓰지 않았던 것이지요. 처녀 귀신은 천리 밖으로 달아났어요. 그리고 2번 다시 황도령 앞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황도령은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적지 않았지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쪽 귀가 없다고 해서 황도령을 무의대사라고 불렀답니다. 장터에서 제사를 지낸 효자. 아이고, 아버지 제삿날이 가까우는데 제상을 차릴 수 없으니 어쩌면 좋소.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돈 한 푼 없어 제상에 올린 음식을 장만할 형편이 못 되니. 김선비는 아내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버지 제삿날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제상을 잘 차리고 싶은데 살림살이가 너무나 궁하였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니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었지요. 여덧났네. 빚을 내서라도 제삿거리를 장만해야겠는데 우리한테 빚을 내줄 사람은 없고 날짜는 다가오고. 김선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침내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들어갔지요. 신주란 죽은 조상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말합니다.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되어 있지요. 김선비는 입고 있는 도포의 통넓은 소매 속에 신주를 감췄지요. 그러고는 곧장 장터로 갔어요. 오늘은 장날입니다. 닷새 만에 또 장이 섰지요.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몹시 붐볐어요. 김선비는 장 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생각했습니다. 장에는 이렇게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제삿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지요. 김선비는 생선을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다에서 잡혀온 싱싱한 생선들이 있었어요. 김선비는 소매 속에 감춘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생선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터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선비는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조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조기 좀 드시죠. 잠조기입니다. 이번엔 두어 발자 공격 가자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가자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생선이죠. 많이 드십시오. 가자미는 특히 겨울철엔 맛이 좋답니다. 김선비는 명태, 고등어, 정어리 등을 쭉 훑었지요. 그러고는 과일 파는 곳으로 갔어요. 김선비는 소매 속에 있는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과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과일들이 싱싱하죠. 배, 사과, 밤, 대추. 마음껏 드세요. 과일 가게 앞에 잠시 머무른 뒤 이번에는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지요. 김선비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나물입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숙주나물, 쥐나물. 드시고 싶은 나물이 있으면 많이 드십시오. 김선비는 장터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장터 어귀에서 다시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시죠. 쌀밥과 고깃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김선비는 집으로 갔어요. 아내가 이웃집에서 구워온 양식과 고기로 쌀밥과 고깃국을 끓여 놓았지요. 그리하여 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생선과 과일 그리고 나물은 장에서 드셨으니 이제 쌀밥과 고깃국을 드시지요. 김선비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비록 밥과 국뿐인 제상이었지만 그 요성은 지극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잠을 정했지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띤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참 고맙구나. 어찌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른단다.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건성건성 모셨으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김선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렇지 않다. 내 처지를 내가 잘 아는데 무슨 소리냐. 다 내가 아비를 잘못 만나 가난을 물려받은 탓이지.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죽어서도 마음이 아프구나.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기 바란다. 꽃 피우고 새우는 봄이 돌아오면 앞산 자갈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큰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버지는 신신당부한 뒤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뵌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쩌 저와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저에게도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김선비는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김선비 뇌에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앞산 자갈밭을 일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못 쓰는 밭을 왜 죽어라고 일구는 거지? 참 별일이네.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나 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일부러 헛고생을 하겠어. 김선비 내에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밭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세상에, 쓸모없는 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 채소 좀 봐. 우리 마을에서 이 집만 풍년이네, 풍년. 그러게, 농사 짓는 기술이 보통이 아닌데. 글만 읽는 샌님이 언제 농사를 배웠지? 김선비는 이제 집안 형편이 나아졌어요. 끼니거리가 없어 걱정하던 일은 옛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러자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김선비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조상신을 잘 모셔서 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너나 없이 효도를 다했지요. 그리하여 그 마을은 효자 마을로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참새 대신 잡은 똥.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선달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울에는 사람도 집도 구경거리도 많았지요. 김선달은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려고 어느 주막에 들러 국밥을 시켰습니다. 먹성 좋은 김선달은 한 그릇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아 순식간에
국밥을 무려 5그릇이나 먹어 치웠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사람이야, 돼지야? 주막집 40년에 이런 양반은 처음 보겠네. 주모는 김선달의 먹성에 너무 놀란 나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국밥을 배불리 먹은 김선달은 주막에서 나와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똥이 마려워졌어요. 김선달은 배를 문지르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배야, 똥이 마려워 못 견디겠네. 국밥을 5그릇이나 먹었더니 달이 났구먼. 김선달은 똥을 눌 만한 곳을 찾아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골목 끝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옳지, 저 은행나무 뒤에서 볼일을 보면 되겠군. 김선달은 은행나무 뒤로 후다닥 달려가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쪼그리고 앉아 주먹만한 똥을 누웠어요. 휴, 이제 살 것 같다. 모처럼 잘 먹고 똥도 잘 누웠네. 김선달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바지를 찢겨 올리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골목 저편에서 방망이를 쥔 포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졸은 김선달을 향해 소리쳤지요. 이보시오, 거기 나무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김선달은 포졸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은행나무 뒤에서 똥을 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벌을 받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김선달은 재빨리 갓을 벗어서 똥을 보이지 않게 덮고는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침 잘 왔소이다. 나 좀 도와주시오. 포졸은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갓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는 김선달을 의아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어요.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보다시피 내가 이 갓으로 잠새를 잡았소이다. 그런데 이렇게 갓 속에 가두어 두긴 했지만 잠새를 묶을 끈이 없어서 꺼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요. 김선달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보고 잠새를 묶을 끈을 구해달라는 거요. 포졸이 묻자 김선달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포졸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킬 수는 없지 않소. 내가 얼른 가서 잠새를 묶을 끈을 가져올 동안 이 잠새를 좀 지켜주시오. 달아나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갓을 누르고 있어 주시오. 알겠소이다. 잠새는 내가 봐줄 터이니 어서 다녀오시오. 고맙소. 그럼 내 얼른 다녀오리다. 김선달은 포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포졸은 갓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김선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김선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포졸한테 참새가 아닌 자신의 똥을 맡기고는 멀리 달아나 버렸던 것이지요.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참새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나? 포졸은 김선달이 사라진 골목 저편을 바라보다가 갓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갓 속에 참새가 있다고 했지.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참새가 죽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녀석을 가져다가 참새 구이나 해먹을까? 포졸은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래, 참새구이 안주로 해서 술 한잔 하는 거야. 포졸은 참새를 꺼내기 위해 갓을 살짝 들추었지요. 그리고 참새를 움켜 잡으려고 속으로 살짝 손을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으아, 똥이잖아. 포졸은 손에 잡힌 똥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맙소사, 참새 대신 똥을 잡다니. 감나무 위에서 뿌지직. 옛날 어느 마을에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신부의 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된 신랑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먹었던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이 잠은 자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자 신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좀처럼 주무시지 못하니. 아니요, 나 그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먹기 전에는 잠이 안 올 것 같소. 뭘 드시고 싶은데요? 저녁 때 먹었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예? 김치요? 신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겨우 김치 맛을 못 잊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니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이 집에는 김치를 어디에 두고 있어? 마루에 있는 찬장 속에 김치 단지가 있어요. 알았어. 신랑은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마루로 갔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옷도 입지 않은 채였어요. 신부의 말대로 마루에 있는 찬장에 김치 단지가 놓여 있었지요. 신랑은 찬장을 열어 김치 단지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어느새 신랑은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어요. 헤헤, 맛있겠다. 어서 먹어야지. 신랑은 김치 단지에 손을 쑥 넣어 김치를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치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지에서 손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손에 힘을 주어 빼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할 수 없다. 단지를 깨서 손을 빼야지. 신랑은 김치 단지를 높이 쳐들어 문지방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벅. 그러자 김치 단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쿠, 사람 살려. 신랑이 문지방인 줄 알고 내리친 것이 사실은 장인의 머리였어요. 날이 더워 장인이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인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 뛰어나왔습니다. 신랑은 들키면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래서 후다닥 마당으로 뛰어가 감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지요. 한편 장인과 장보는 도둑이 든 줄 알고 여기저기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어찌나 혼이 났던지 감나무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똥을 싸고 말았어요. 머리 위에 똥이 떨어지자 장모가 말했습니다. 여보, 감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 장인과 장모는 똥을 주워 먹었어요. 아니, 무슨 감맛이 이래? 아이고, 감이 너무 골았나 봐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장인과 장모가 주고 받은 말을 듣고 신랑은 진짜 감이 떨어진 줄 알고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장인 장모는 욕심쟁이야. 나한테도 좀 나눠주지 않고.